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늙은 대학 교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은퇴한 후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원하는 마음에 이곳으로 이사왔다. 한적한 이 마을의 한편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정신병원이 있었다. 이 병원은 몇 년 전까지도 운영되었지만 점점 환자들이 줄어들고 운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몇몇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종종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교수는 이러한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이 마을의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에 만족하며 거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산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는 우연히 그 폐허가 된 정신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병원 건물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병원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다. 찢어진 커튼, 부서진 가구, 군데군데 떨어진 타일들이 병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가끔씩 쥐가 달아나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쓰러져가는 검은 벽지 사이로 교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교수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병원을 탐험했다. 그때 그는 병원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지하는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찼다. 교수는 호기심에 지하로 내려가 보았다. 지하실은 기이할 정도로 춥고 고요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환자 기록과 각종 의료기기들, 그리고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있는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를 열어본 교수는 점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노트에는 이 병원을 거쳐 간수 많은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결코 퇴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버려진 병원 지하의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였다. 교수는 그 노트의 내용을 의심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트를 읽던 중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 명이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교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끔찍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교수가 돌아서 보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급히 병원 지하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뒤에서 또다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여기에 갇혔어. 교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밖으로 뛰쳐나왔다.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겨진 것처럼 무거웠다. 그 이후로 교수는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기묘한 그림자가 비추었고 마치 병원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다시금 교수의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점차 교수는 이유 없이 창백해지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호기심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깨달았다. 그는 병원에 깃든 무언가를 자신의 삶에 불러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교수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 병원에서 겪은 일이 끔찍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그 때문에 마을을 떠난 것으로 추측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그 음습한 노트뿐이었다. 노트를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로 그 노트를 덮었다. 그곳을 다시 찾지 마라. 그곳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후로도 그 마을과 관련한 소문들은 끊이지 않았으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 폐허가 된 병원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렸다. 나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냈다. 어느 날 나는 마을 외곽에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호기심 많은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문과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으며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티가 났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더 깊이 탐험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는 집안의 한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나는 일기장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일기장에는 이 집의 지난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겉으론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이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았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미쳐버려 가족에게 해를 입혔고 그 이후로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고 적혀 있었다. 아직도 이성이 남아있는 나는 그 이야기가 그저 허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기장을 그 자리에 놓고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투덜거리며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문 근처에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급히 집을 나서려 했지만 이제는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들어왔던 문이 사라지고 집안은 미로처럼 변해버렸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빠졌다. 발소리가 바닥을 울리고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다시 그날의 일기장을 찾기 위해 서둘렀다.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시 그 방에 도착했을 때 일기장은 이제 다른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남겨둔 것처럼 거기에는 그 집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만약 집 안에서 특정한 물건을 찾아서 집 밖으로 가져나가면 집의 저주가 풀린다는 것이었다. 그 물건은 예전 엄마의 방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곧바로 엄마의 방을 찾아갔다. 방은 다른 곳보다 더 추웠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내 시선을 끌었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이 기이하게도 나와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나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느린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용기를 내어 천천히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집이 나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나는 방 한 구석에서 작은 은빛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그 저주를 풀 물건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목걸이를 손에 쥔 순간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잠시 동안 가라앉았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온 나는 마침내 그 집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바깥 공기를 마신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집이 마치 시간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목걸이는 여전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집은 낮고 좁았지만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다. 이사를 마치고 몇 달간은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낡은 건물에 살다 보니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들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지나가는 고양이가 낸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됐다. 마치 무언가 긁히는 소리처럼 들려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블라인드 사이로 베란다를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심지어 방 온도 조절기도 가끔 이상 작동을 하며 필요 이상으로 높은 온도로 설정되어 있곤 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그날은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말을 했던 13층 징크스가 떠올랐다. 13층에 있는 집들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분위기가 달랐다. 비 오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에서 또 그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뚜렷하게 무언가가 창문을 두들기는 듯한 소리였다. 기이함을 견디다 못해 다시 베란다로 갔다.
이번에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자 찬 비바람이 안으로 불어닥쳤다.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불현듯 시야 한 켠에 흐릿하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 형상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감에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이후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사 준비를 하다가 집주인 아주머니의 개그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약 10년 전 어떤 여학생이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자주 같은 층 거주자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특히 1304호 내가 살던 집에서 말이다. 며칠 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났다. 취업이 되어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몇몇 밤이면 그 긁히는 소리와 흐릿한 형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건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곳 주민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다른 도심의 화려한 빌딩들과는 달리 꽤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이사를 가거나 도심의 새 아파트로 옮기곤 했지만 몇몇 고령의 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냥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흔적은커녕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고 있었지요. 이 소리는 매일 밤 조금씩 더 길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복도 끝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이 소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복도 끝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민은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못했고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문은 아파트 단지 내에 급히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 이 건물에서 투신한 여자의 영혼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홀로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했고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후로도 주민들은 밤마다 복도를 지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도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집안에서 낯선 냄새가 나기도 했고 거울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몇몇 주민들은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줄었고 아파트는 쓸쓸해져 갔습니다. 남은 몇몇 주민들은 매일 밤 기도하며 지내거나 직접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제 나름대로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몇 년 후 결국 아파트는 폐쇄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집단 최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 복도 어딘가를 밤마다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